오늘은 이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에서 이단원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신라 말의 변화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6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가 신라의 그 특징이었죠. 그런데 그런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가 신라 말에 가면은 굉장히 약화되게 되고 왕의 그 자리를 두고 수많은 귀족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게 돼서 신라 말의 사회가 굉장히 동요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위 쟁탈전은 먼저 보면요. 8세기 후반 소수의 진골 귀족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그 진골 귀족들끼리 대립과 갈등을 빚게 되고 해공왕이라는 왕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면서 진골 귀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왕이 죽는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빈 왕의 자리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격화되게 됩니다. 여기 해공왕이 이렇게 피살이 되면서 그 이후에 선덕왕, 원성왕, 소성왕, 헌덕왕 이런 식으로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이 정말 여기 보면은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여기 보면은 소성왕은 재위가 딱 2년밖에 불과했고요. 그나마 길었던 왕이 헌덕왕 재위 17년. 보통 왕이 안정적으로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은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막 5년, 4년, 재위 3개월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왕위 쟁탈전이 많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난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원창의 난입니다. 김원창은 이제 옹주 도독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때 사실 김원창의 아버지였던 김주원이 굉장히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중앙에서의 권력 다툼에 밀려나는 바람에 결국에는 왕위에 오르지 못해서 이걸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김원창의 난이 굉장히 사회를 흔들 정도로 굉장히 큰 심각한 난이었어요. 이후에 진골귀족들은 왕위 계승 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병사, 개인적인 병사죠. 사병을 육성하였고요. 지방 세력들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장보고고요. 장보고는 청해진, 완도에 있는 청해진이라는 지역에서 해상 세력으로 좀 힘이 셌던 사람인데 이 장보고까지도 중앙의 그 권력 다툼에 좀 휩쓸리면서 나중에 장보고는 피살되고 말거든요. 그런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 바로 신라 말의 사회였습니다. 신라 말에는 왕위 쟁탈전뿐만이 아니라 농민봉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신라 왕실의 실정은 정치를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신라 왕실의 실정으로 인해서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가 만연해지겠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농민들은 토지를 잃는 거겠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그 사회는 좋지 못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점점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니까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를 버리고. 그럼 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도적들이 보통 빨간색 바지를 입고 그 도적질을 했다고 해서 적고적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성여왕이 이 당시에 왕이었는데요. 굉장히 정치를 못했던 왕이었어요. 진성여왕이 세금 납부를 독촉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원종과 애노, 양길, 기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원종과 애노의 봉기, 그리고 양길의 봉기, 기원의 봉기가 여러분 지도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봉기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신라 정부가 이에 대처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라 말의 사회가 더욱더 동요하게 됩니다. 그런 틈을 타서 신라 말에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세력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호족이 있습니다.
호족의 등장 배경을 보면 신라 말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방 통제력이 악화되는 틈을 타서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호족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지방 토착 세력이었던 촌주 출신도 있고요. 중앙의 권력 쟁탈전에서 패배해서 몰락한 귀족 출신도 있었고, 무역을 통해 성장한 세력도 있었고, 군대 지휘관으로서 성장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호족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지만 특징은 자신의 근거지, 지방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거느리면서 스스로 그 지역의 성의 주인,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불리면서 독자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골귀족에 가로막혀서 관직 승진의 제안을 받았던 육도품 세력들은 이런 지방 호족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후백제에 좀 지원을 해줬던 최승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는 새로운 사상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선종은 기존에 그 불교의 중심이었던 교종이라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종은 경전 연구를 굉장히 중시를 하는데요. 교종의 경전을 연구하려면 사실 한자를 알아야 되고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제 농민들은 공부할 시간도 없고 삶이 너무 팍팍한 거죠. 그래서 경전 연구를 중시한 교종과는 달리 일상에서의 마음이 곧 도이고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즉 경전 연구보다 어쩌면 마음가짐, 일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불교에서의 수행에 더 가깝다. 이런 걸 강조하는 선종이 훨씬 더 백성들이나 이런 지방 호족들에게는 훨씬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풍수지리설도 이런 호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산, 땅, 물의 기운이 사람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준다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수지리설은 기존의 이제 천년의 고도였던 경주 중심의 지리 인식을 거부하고 각 지방이 풍수지리로서 굉장히 명당이면 그 지방이 더 중요한 지역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학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호족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는 이런 신라 말의 사회 동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경상도 일대로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그런 틈을 타서 후고구려와 후백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새롭게 삼국이 만들어진 시대를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먼저 후백제가 건국이 됐는데요.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던 견훤이 이렇게 전라도 일대에 900년에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후백제입니다. 도읍지는 오늘날의 전주, 완산주였고요. 후백제는 백제의 옛 지역에 생긴 나라였기 때문에 백제의 부흥을 내세우면서 최승우 등의 육도품 세력을 포섭해 체제를 정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오늘날의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서부 지역까지 장악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로부터 1년 뒤에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의 건국자는 궁예였는데요.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서 좀 신라의 왕위 쟁탈전 이런 거에 좀 패배를 하면서 좀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 궁예를 살리겠다고 유모들이 궁예를 궁 밖으로 이렇게 좀 던지는 상황에서 궁예의 눈에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기 때. 그래서 궁예가 눈을 잃고 애꾸 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궁예는 자신의 눈이 이렇게 된 게 결국에는 신라 때문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신라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말을 해요. 도읍은 처음에는 송악, 개성, 오늘날의 개성이에요. 송악 지방이었는데 후에 철원, 오늘날의 우리나라에 있는 북쪽 지방에 있는 강원도의 한 지역이죠. 철원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후고구려는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태봉으로 바꿔서 마지막에는 태봉으로 가게 되고요. 신라의 국력이 악화되어서 영토가 경상도 일대로 축소되었고 이렇게 후고구려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고 후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런 후삼국 시대를 통일을 하는 건 후고구려 궁예의 그 신하 중에 하나였던 왕건이 되는 거고 이 왕건이 나중에 태조, 고려의 태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